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방송 들으시기에 앞서서 짧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에피소드는 김연경 작가님이 나오셔서 소위 정신병동이라고 불리는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인 힘듦을 겪는 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생활하는 공간 얘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소 극단적인 충동을 느꼈던 자초지종 얘기가 좀 포함이 되는데요. 물론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한테는 트리거가 될 만한 단어가 포함됩니다. 정신과 보호병동의 얘기도 누군가의 일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겁게 얘기가 전개되지는 않지만 혹시 지금 마음의 힘듦을 겪고 계셔서 특정 단어나 개념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요즘 시기가 좀 시기라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있을 때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욘세의 모든 에피소드랑 마찬가지로 이번 에피소드도 현경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당시에 치료를 받았던 보호병동에 한정되는 얘기입니다. 보호병동의 얘기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좀 과하게 대표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서도 보호병동 그리고 보호병동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얘기니까요. 다양한 보호병동 얘기 중 하나의 샘플로 들어주시면 귀한 얘기 나눠주신 현경님이랑 섭외한 저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비혼 얘기가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비욘세 초기에는 제가 제 얘기를 그냥 한 것만 가지고도 나는 비혼인데 너랑 다르다, 내 주변에 비혼인 사람은 너같이 안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내놓는 것 자체를 좀 비난했던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사실 지금 현경님은 들으시면서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거든요. 저게 뭔 안내문이야? 부탁한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좀 게스트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의 좀 걱정 많은 높아짐에 괜히 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래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루하루 좀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양한 굴곡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걱정 없이 자기 얘기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런 사소한 얘기가 다른 분들한테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현경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이 아닌 보문동에서 그때 현경님으로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돌아온 현경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저번에 혹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네. 작업을 합니다. 네. 라는 모토 아래 네. 이제 디자인 작업도 하고 글 작업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그 어쩌다 우리가 만나서 어쩌다 이런 사랑을 하고라는 신간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나왔었죠. 네, 망한연애 전문가 맞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 들려주셨던. 네, 저희가 그때 그 녹음을 한번 하고 그 뒤에도 할 만한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랑 현경님이랑 스페인 책방 에바님이랑 다미아님 이렇게 넷이 만났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비욘세에서 너무 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오늘 나오게 됐는데, 토크박스 같은 느낌이 있네요.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나요? 그때 제가 그 폐쇄병동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 네, 정말 언제 들어도 새롭고 예. 네, 들을 기회가 좀처럼 없는 얘기니까. 네. 제가 2018년에 폐쇄병동에 열흘 정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폐쇄병동으로의 휴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은 아니고
재작년 네.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오케이. 그곳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이번에. 네, 진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렸더니 또 얘기를 해보자. 네, 난생 처음 듣는 얘기였어가지고. 예.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볼까요? 폐쇄병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폐쇄병동이라는 말만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를 추측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그 정신과 보호병동이라고 불립니다. 아, 이제 폐쇄병동이라는 말은 안 써요? 잘 안 쓰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예전에 갔을 때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서 좀 제가 잘 안 고쳐지는데, 네네네. 이제 보호병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떤 밀폐된 네. 공간 속에서 사람들을 이제 약간의 통제가 네. 있으면서 약도 먹이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을 낫게 만드는 정신과의 입원 시설 중 하나죠. 아마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박보영 씨 나왔던 드라마 그걸 좀 사람들이 비슷하게 제일 상상할 수 있는 거일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거기가 보호병동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길어가지고 병동으로 그 병동이라고 합시다. 통일할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거기서 봤던 분들은 약간 젊은 분들은 사실 제 또래인 분들은 우울증으로 약간 자살 뭐 시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많고요. 조금 좀 다른 분들 중에서는 약간 망상 이런 조현병 초기이신 분들. 네네. 이제 좀 심하면은 저희랑 또 같이 있기도 힘든데 약간 초기시면은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시고 또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네.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조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이제 통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가지고 그리고 사연들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경님은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저는 자살 시도죠. 예. 그게 이제 2018년? 그때는 약간 그냥 상태가 안 좋았었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진짜 잡혀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하시는 모든 얘기는 현경님이 얘기하시고 싶은 범위에서만 하면 돼요. 아, 네네네. 저야 뭐. 물론 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그쵸. 독립출판계의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저도 읽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또 책으로 냈다고 해서 다 얘기하는 게 늘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한도 내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꽤 오래전 일이니까 제일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갔다 왔던 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굉장한 우울감에 삶을 포기하려다 잡혀갔습니다. 어떻게 잡혀가게 돼요? 보통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갑자기 어디 뭐 보건소인가 이런 데서 나왔다고 또 남녀가 오더니 저를 앰뷸런스에 태우더라고요. 잠깐 어떤 설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탔는데 사이렌을 울리면서 멀리로 가더라고요. 뭘까 했는데 이제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입원을 하셔야겠네요 하고 뒤에 이제 뒤를 보니 그 보호사 분들이라고 불리시는 이제 보통 아저씨 분들이 많으신데 그 보호사 분들이 이제 한 5분이 오셔서 저를 사지를 정말 들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동의는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 경찰 신고 내역이 있었어서 약간 법적으로 잡혀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 어쨌든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 어떤 정황을 포착을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로 얘기가 넘어가서 부모님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출동하시는 방식일까요? 그죠. 그렇구나. 그럼 그 보호사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간호사분들이랑 비슷한 색깔의 이제 옷을 입고 계시는데 갑자기 뭐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거나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환자 본인도 보호하고 다른 분들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방에 한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사실 일주일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먹고 자고만 하다 보니까 네. 뭐 며칠이 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은 없던 정신병도 오지 않나? 그죠. 근데 많이 잤고요. 네. 그렇게 그냥 있다 보니까 좀 안정이 됐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 독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잘 없어서 그 제가 나오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셨다고. 얼마나 미친년이면 독방에 저렇게 오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건가 봐요. 어쨌든 누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는 병동에 보이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아시게 되고 근데 일단 독방에 간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인데 네. 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제가 혼세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휴대폰을 자꾸 좀 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두운 분위기로 지금 저희가 밤이라서 그죠.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시작한 계기가 이 에피소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시작됐거든요. 네. 제가 학교 이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어디 대학에서 관련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형님이 독립출판 일도 하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뭐 글쓰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책 만드는 수업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책 관련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그 얘기만 제발 하게 해달라. 뭐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게 해달라. 학교 측에다가. 네네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다 해도 뭐 그러시겠죠 이러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대학교에 강의가 있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진짠데 결국 어떻게 했겠죠 누군가가? 그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고. 네. 하긴 그게 뭐 3개월 뒤에 나왔는데 뭐 누가 알겠어요. 프로그램이 다 끝난. 뭐 누구 한 명 사실 검색해 주실 만도 한데. 그죠. 네. 검색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셨나요? 뭐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그 요청은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뢰도가 일단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대학교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대학교였잖아요. 거기서 강의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시냐라고 하고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열흘 있다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방배정이나 이런 거는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약간 기준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방에 있었고 그곳에서 제 옆에 있었던 분도 조울증이었고 저랑 같은. 그리고 뭐 우울증 이런 좀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방에 있었어요. 3인 1실이에요? 저희가 6명 있었던 꽤 많구나. 네네. 6인 1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병실 같은 그런 구조인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커튼 같은 건 없죠. 왜요? 그 드라마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스스로 어떤 상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뭔가 이렇게 매달릴 수 있거나 걸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커튼처럼 비슷하게 병동에는 이런 건 없다 하는 것들 뭐가 있어요? 되게 많은데 뭐 샤워 호스도 없고. 그럼 이제 벽에 딱 붙은 일체형이에요? 네, 일체형만 있고 또 수건도 이제 잘라 쓰고. 혹시 몰라서. 네네네. 그런 길다란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길다란 건 다 안 되고. 네. 그 예전에 이제 비욘세의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레전드 중에 독일에 사시는 분이 틴더로 만난 남자랑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보통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이제 문 열어줄 만도 한데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옷을 되게 굉장히 정갈하게 개놓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도소를 갔다 오셔가지고 교도소에서는 이제 직접 문을 열 수가 없고 교도관이 문을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옷걸이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옷을 개는 습관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굉장히 빡세네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네네. 다칠 수 있는 거를 좀 제한한다는 건 비슷한가 봐요. 맞아요. 다칠 수 있는 거 뭐든. 그래서 그 얘기 하셨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볼 때 네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도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왠지 좀
늘 우울할 것 같고 어두울 것 같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그냥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는 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현경님한테 진짜 저러냐 그랬더니 어떤 건 비슷하고 어떤 건 좀 다르다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은 그 드라마에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좀 좋은 대학병원의 느낌인데 그 제가 좀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게 그 스댕컵을 누가 던져서 박보영이 이렇게 맞고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스댕컵을 병동에서 쓸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러면 어떤 컵이 있어요? 플라스틱 컵만 써야 돼요. 유리로 된 것도 없죠. 그럼 거기서 드라마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재현을 잘한 것 같다. 저는 사실 네. 그곳에 대해서 잘 알게 됐으니까 아 이게 진짜 잘 뭔가 표현됐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잘 모르겠는데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게 캐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당연하니까. 네.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네. 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서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게 그거 좀 신기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약간 망상 있으신 분이 자꾸 그 간호사분이 박보영 씨였는지 어쨌든 네가 내 돈 훔쳐갔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는 자꾸 주의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왜 이러시냐 내가 언제 훔쳐갔냐 했더니 이제 간호사분이 되게 크게 그분한테 화를 내시면서 망상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 정정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얘기해가지고 저게 저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 다른 방에 있던 좀 아주머니들 중에 망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한 분이 우리 언니가 왔다 갔다고 언니가 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오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간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네.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언제 언니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네. 넘긴 거를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도 많이 있구나. 저는 그 안에서 너무 많은 망상의 현장을 봐서 예를 들면 어떤? 돈 훔쳐갔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아까처럼 그 막 언니가 왔다 갔다고 그때 면회가 안 되던 시기인데 네. 면회를 왔는데 뭐 나한테 뭘 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어디서 뭐 뭘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 면회도 면회지만 핸드폰 쓰고 이런 거는 아예 안 되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전혀 안 되는데 네. 그 병동은 하루에 10분 정도 뭔가를 확인할 수는 있었어요. 네. 아마 그 대학교 강의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방에만 안 갔어도 연락은 할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의사의 동의가 있는 환자에 사람들만. 한해서만? 네. 10분 정도? 그러면 뭘 해요? 그게 없으면 갑자기? 없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로그램 듣고요. 저는 좀 약간 지금도 혼자 가만히 잘 못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이 있던 이모랑 또 얘기 많이 하고 다른 방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포크 댄스 추듯이. 네네.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네. 하면서. 그래서 이 이모를 데리고 같이 다른 방 가서 저 이모의 침대에 같이 앉아서 또 뭐 과자를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과자 먹고 이런 건 자유로워요? 과자도 네. 약간 그 절제를 그런 걸 또 절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지. 그런 음식도 그치.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제 절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간식비를 네. 하루에 5,000원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간식 산 거 먹을 수 있었어요. 매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매점이라기보다는 네. 그 매일 장부를 썼거든요. 네. 내가 필요한 것 해서 뭐 바나나 우유 1개, 네. 뭐 크림빵 1개 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보호자가 이제 예치해준 간식비에서 차감이 되고 그게 이제 하루에 한 번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분배를 해주죠. 급식차 올라오듯이 학교 다닐 때? 네네네. 네.
그 안에서도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막 부익부 빈익빈처럼 누구는 엄청 사드시는 분이 계시고 맞아요. 누구는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게 좀 심했던 게 사실 저는 네. 그 10분 동안 휴대폰 쓸 수 있는 10분 동안 뭘 했냐면 제가 제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그 제가 간식비를 스스로 예치했거든요. 아, 내 계좌가 어쨌든 있으니까. 네, 근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제 생활이 조금 어려운 스스로가 어려운 분들이라서 우리 뭐 동생이 돈을 넣어줘야 내가 뭘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부익부였죠.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뭐 인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걸로 사서 먹는데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아, 네. 저는 저희 방에 20살인가? 21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가 있었는데 네. 걔가 이모가 2만 원 정도? 네. 한 일주일에 2만 원 정도를 넣어준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치. 뭐 이런 친구였는데 그 저한테 되게 비밀스럽게 물어보더라고. 언니 내가 간식비를 이모가 안 넣어줘서 그런데 빵 나랑 나눠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친구 것도 같이 주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지내면 엄청 친해지겠다. 그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 아까 간식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네. 간식을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네. 간식을 누가 나눠주냐면 약간 환자가 나눠줘요. 근데 그 보호사분이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보호사 선생님도 그냥 좀 대빵 같은 환자한테 맡기시거든요. 고인물 같은 분한테, 믿을만한 분한테. 믿을만한. 근데 그 믿을만한 친구가 저였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되게 좀 키도 크고 이런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하시다가 나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네. 너가 좀 해라. 아, 그게 이렇게 안에 계시는 분끼리 조금 약간 이렇게 그 미스 유니버스 왕관을 넘겨주듯이 약간 넘겨받아서 네. 보호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려놔서 이제 뭐 제가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누구누구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이제 나오면은 뭐 주문하셨죠? 이렇게 바나나 우유 주문하셨죠? 이렇게 확인하고. 네, 확인하면서 다 나눠드리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런 약간 내가 사회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어떤 소소한 권력. 그죠. 소소한 권력을 좀 누리면서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서 약간 뭐 누구 편의를 좀 더 봐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딱히 그런 권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해진 거를 나눠주는 것밖에 없고.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빨래가 없어졌다. 아니면 쟤가 내 거 뭐를 가져갔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또 막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어떤 정신병이 또 추가될 수 있는 네. 호전되다가도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누가 또 문제를 얘기하면 간호사한테 와서 자기한테 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뭐 일어나는 시간도 뭐 다 정해져 있다든지. 일어나는 거는 아침 먹을 때 네. 일어나야 돼요. 아침 먹기 전에. 누가 와서 깨운다든가 그런 거예요? 깨우지는 않는데 의사가 좀 권유를 해요. 웬만하면은 그때 일어나서 밥을 먹는 습관을 들여봐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을 찾아주기 위한 네.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에 맞게 웬만하면 하는 게 좋죠. 저도 처음에는 아침 못 먹고 계속 잤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아침도 먹고. 아침 먹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 병동이 좋았던 이유는 흡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침 먹고 한번 올라가는 시간. 식후땡을 한다. 예. 아침땡을 한다. 아침 있었고 뭐 오전에 한 번 있었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저녁 먹고 밤에 한 번. 정말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의 생활을. 그죠.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오전 오후 들어가고. 그 패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때마다 그 앞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아, 문도 직접 못 여는 건 똑같구나. 그죠. 네. 철창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대략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나요? 진짜 별거 아닌데 뭐 색칠을 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네. 음악 감상하고 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보는 시간. 아, 음악 감상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있던 데는 노래방 기계가 뭐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하기도 하고 진짜 그냥 소소한 기억에도 잘 안 남은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형경님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거의 탑 얼마에 드는 되게 고기능자란 말이에요. 아마 이거를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기능이 네. 좋으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좋아서 뭐 우울도 감춰지고 기능이 좋아서 뭐도 감춰지고 이런 것처럼 뭐 이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도 많고 그리고 그 업무의 퀄리티도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정신질환 같은 게 없을 거라고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막 가고 제 주변 친구들이 가기 전까지는 정신과는 좀 사회생활을 전혀 못할 사람들만 할 거고 저런 사람들 내가 살면서 만날 일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정신질환이 확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이거 그냥 감기 같은 거고 다 관리하면서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폐쇄병동으로의 휴가를 이제 스토리지북 엠필름에서 굉장히 독립출판 초기에 읽고 그냥 읽는데 그냥 너무 소소한 얘기인 거예요. 되게 술술술 읽어가지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병동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우리 다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거고 그런 거를 알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 주변에도 형경님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갔다 왔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늘 그게 말할 샘플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맨날 특히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형경님 이거 봤어요. 드라마 나왔을 때는 그 선생님이 처음 여쭤보신 것처럼 좀 비슷한가 다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네. 왜냐면 제 기억에 거기서 정신질환을 묘사를 되게 잘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우울은 알아봤으니까 우울감을 누가 만든 걸 클립을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딱 이런 느낌인데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그걸 보고 형경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이렇게 리얼하냐. 우울증 너무 리얼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 같은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안에. 중간에 에피소드 중에 엄마한테 나 사실 뭐 포도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맞아. 말하는 그런 사람도 봤었고 그러니까 뭔가 강박 이런 것들 그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뭔가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분도 계셨고 알코올 중독 술로 몇천 몇억을 써가지고 잡혀 들어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갑자기 사는 반경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제약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어떻게 적응해요? 적응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대안이 없는. 네네네. 그냥 해야만 하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즐기기로 마음을 먹고 즐겼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케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정신이 들고 나서 뭘 했냐면은 그 저랑 친했는데 가끔 이렇게 막 소리 지른다고 말씀드렸던 이모가 잘 못 걸으세요. 근데 매일매일 저한테 머리맡에 빵을 하나 던져주시면서 야, 빵 먹어라 이러고 가셨어요. 멋있어. 제 방에서 그 방이 제일 먼 방이었는데도 오다 주섰다의 느낌으로. 그리고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일부러 형경님한테 그걸 주려고 그 먼 길을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안 좋으신데? 그냥 저한테 빵 던져주려고. 저 자고 있으면은 빵을 항상 던져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뭔가를 좀 잘 해드리고 싶었던 것 때문에 그분을 이제 또 등을 밀어드리고 목욕탕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샤워장이 공용으로만 있습니다. 네네네네. 공용 샤워장에서 등도 밀어드리고 좀 같이 씻어드렸는데 그게 약간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 방에 있는 이제 어떤 친구가 잘 안 씻어서 저희 방에 있던 이모가 쟤 좀 데려가서 쟤도 씻겨주면 안 되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하나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은 또 이제 우르르 찾아오고. 아, 맞아요. 뭐 빵이랑 그 어떤 보급품 같은 거를 나눠주는 역할이 되면 인생 상담도 이제 같이 하고. 맞아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친구들 데리고 한 일주일에 걔네가 잘 안 씻어서 네. 다른 애는 이제 언니 나도 같이 씻자. 그래서 셋이서 한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습관도 개선을 해주고. 그죠. 이제 언니 없어도 잘 씻고 해야 된다고 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인데 네. 어느 날 이제 다른 같이 씻으면 안 되냐고 했던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속옷 하나만 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속옷이 없냐 했더니 그 친구도 이제 어머니가 다른 병동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구나. 그 친구도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그곳에 있었거든요. 우울증이긴 했는데 그러다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옷을 따로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네. 그걸 누가 넣어주거나 경제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좀 돈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친구가 또 가족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들어보니까 와이어가 있는 속옷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와이어가 터져가지고 찔러서 너무 아픈데 하면서 혹시 좀 사줄 수 있냐. 그래서 좀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네. 그래서 저희 같이 씻던 애들 둘 대충 사이즈를 알아보고 저 또 휴대폰 시간에 쿠팡으로 4개씩이었나? 3개씩? 위에 거 3개, 네. 아래 거는 한 10개 사가지고 나눠 가져라, 색깔별로. 근데 그 하루에 소중한 10분을 그죠. 불꽃같이 검색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속옷 사는데 하루를 보냈죠. 하루에 10분을. 사실은 보통 우리가 밖에서 나와서 쓰면 스마트폰 하루 종일 쓰니까 그죠. 백날 첫날 서치하잖아요. 네네. 비교하고 최저가도 보고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급박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거 그냥 사가지고 또 나눠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일도 겪을 수 있구나. 네. 비슷한 걸로는 제가 쿠팡 얘기하니까 나왔는데 네. 쿠팡에서 되게 급박하게 몇 개씩 샀거든요. 네. 거기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초코첵스 먹고 싶어가지고 네. 매점에 없었어가지고 샀는데 1kg짜리가 온 거예요. 어머, 인간 사료 같은 그 눈에 띄는 인간 사료처럼. 1kg가 진짜 크거든요. 몸통... 과자 1kg는 진짜 클걸요? 네, 몸통만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온 방에 가서 혹시 초코첵스 먹고 싶으신 분 있으면 컵 들고 오라고 막 다 얘기를 했더니 한 이틀 만에 다 먹었어요. 1kg를 다 이제 배분을 하고. 네, 나눠드리면서 안부도 묻고. 좀 이재용처럼 살았던. 저 그 보병동, 그 병동의 이재용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 얘기가 웃기기도 웃기면서 약간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 정도가 있으면 이재용처럼 행세할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초코첵스에 1kg에. 네. 형경님도 들어가기 전에 병동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나름의 어떤 뭐 선입견이든 아니면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전 진짜 사람들이 그 하얀 옷에 팔 묶여 있는 거 그런 거 입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약간 인권 유린의 현장 이렇게. 네. 그리고 막 시멘트 벽에 밥도 이상한 거 주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병원. 네. 사람 사는 곳이고 제가 그 폐쇄병동으로 휴가를 낸 이유도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고 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하고 싶은 얘기도 나누면서 도움받고 지내는 어떤 하나의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거를 읽을 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언덕 위에 하얀 집 막 이런 얘기하고 네. 그리고 막 한동안 그런 거 막 이렇게 유행했었거든요. 무슨 야 너 여기 너랑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가봐 해가지고 막 링크 띄웠는데 누르면은 그런 병동이고 이것도 농담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편견이 엄청 공고해진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네네. 워낙에 이제 야 쟤 진짜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네. 요즘에 댓글에도 계속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당사자가 볼 때는 좀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고려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막 뭐 정신병원 보내야지 이러면
난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막 저희 탈룰라. 저희 가족이 들으면 마음 아프겠죠. 당연하지. 그런 농담들을.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지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대꾸를 하긴 합니다. 그런 거 너무 많죠.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써야 된다는 게 인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장애인 이런 것도 네. 친구들끼리 막 뭐 조금만 못하거나 어떤 능력이 떨어지면 저 새끼 완전 막 장애인이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시절이 있잖아요. 네. 아마 지금도 쓰는 사람들은 쓰고 있겠고. 근데 어떤 병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조울증이 있다 보니까 막 혼자서 막 즐겁다가 막 울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 조울증인가 봐 이러면은 그거 조울증 아니야. 뭔가 섬뜩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조울증은 진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렇죠. 조울증은 놀릴 때 아직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조울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맞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막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하는 게 조울증은 아니라서. 그러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거웠다가 네. 드라마 보면서 울다가 막 이런 거 저 새끼 조울증이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실제 조울증은 어떤 건지. 실제로 심한 조증일 때는 보통 어딘가에 되게 매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나쁜 쪽으로 매진하는 게 많아요. 뭐 쇼핑 중독, 도박 중독, 뭐 성적으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을 막 버려요. 그것도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을 버리는 거죠. 그것도 안 좋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근거 없이 이거 잘 될 거다. 이러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그걸 막 사람들이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진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 어떤 촉이 왔다. 네네. 왔다. 네. 근데 저는 그걸 많이 피하려고 한 지가 오래돼서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좀 잘 안 자고 잘 안 먹고 그냥 계속 일만 합니다. 요즘에는 잘 그러진 않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조울증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죠. 기쁨이 슬픔이로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기쁨이가 발현되면 조고 네. 약간 슬픔이가 발현되면은 그게 우리인데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기간을 두고 조증인 때가 있고 이제 우울사파가 올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제 친구도 요즘에 좀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그래서 좀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주기적인 상담을 가서 벌써 웃으시는데 주기적인 상담을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요즘에 너무 좀 괜찮고 상태가 되게 좋고 요즘 좀 건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약을 좀 조절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서는 돌아와서 친구가 조용히 트위터에 조증 기간인가 봐 이러면서 약간 맞아요. 선생님의 그 표정을 되게 캐치하는 거예요. 얘 또 왔다 싶을 때 그 표정을. 맞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봄 돼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제가 막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막 너무 좋다고 막 하는데 30초 만에 선생님 표정이 완전 굳으시면서 혹시 잠도 못 자냐고. 네. 제가 잠은 잘 잡니다. 말을 더듬으며 하니까 혹시 잠마저 안 오면은 바로 병원에 오라고. 이제 약을 안 먹은 지 좀 됐는데 약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저는 되게 제가 이제 많은 게 나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정색. 그것이야말로. 네. 그 나았다는 자신감이야말로. 그죠.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도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다음에 비욘세에서 한번 그냥 날 잡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에 갔는데 어쨌든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ADHD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아주 확신에 차서 지금 모든 게 ADHD가 맞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워낙에 기본적으로 기능이 좋으신 분이라 고기능이라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하셨을 수는 있는데 ADHD가 맞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도 여러 가지 막 되게 스트레스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 건데 쭉 체크한 거를 되게 열심히 분석을 하시고 하시더니 검사지에 체크한 것만 보면은 우울증이래요. 근데 상담이랑 뭐랑 심층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이 아니고
이걸 되게 극단적으로 우울하다고 체크하는 것 자체가 ADHD가 갖고 있는 충동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문항과 그걸 체크하는 어떤 정도가 네. 되게 전형적인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ADHD 얘기하면 막 정신없고 다 까먹는 게 물론 있지. 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뭐 이런 손가락을 막 뜯는 버릇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해당되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저랑 대화 나누면서 그걸 선생님이 되게 많이 캐치하셨고 체크한 문항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게 되게 대표적인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네. 이거를 그냥 뭐 자가진단 체크를 한다거나 검사지만 놓고 봤으면 이걸 우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항이 많으면 이 네. 사람이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5점을 체크하는가에 대한 그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봤을 때는 우울은 아니시고 이제 ADHD가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정밀 검사랑 이런 거를 이제 하고 뭐 뇌파 검사랑 해놓고 이제 용량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러니까 정신과에서 자가 진단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체크했을 때는 네. 엄청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건 많지만, 이 정신없다고 느끼는 것도 요즘에 제가 청소를 되게 많이 하고 그 챗GPT를 학습시켜서 이제 유실장이 저의 일정을 관리하고 네. 지금 집안의 체계가 제 인생 어떤 때보다 잘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청소하는 요일 다 정해져 있고 뭐 아침 루틴 주방에 다 붙어 있고 진짜 기계처럼 하는 시스템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변에 ADHD 당사자 친구들이 너 근데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플러스 나는 요즘 약간 울적하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사실은 주변에 이제 있는 분들이나 선생님도 얘기할 때 보면은 요즘에 약간 되게 멘탈이 건강하거든요. 네네. 오히려 술도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먹고 술도 옛날보다 안 먹고 되게 제 시간에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약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결을 해놓고 나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시면서 지금 이 체크한 거대로라면 저랑 이렇게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도 없대. 근데 지금 되게 괜찮으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되게 괜찮거든요 요즘에. 네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친구들한테 진단하라고 그러지 뭐 제발 챗GPT한테 문항 달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그 조울 얘기할 때도 나는 막 신나서 막 이렇게 클럽에서 놀다가 다음날은 우울해서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조울증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정신의학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여쭤봤죠. 그때 뭔가 더 술에 취했었나? 뭔가 되게 즐겁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즐거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근데 뭔가 들려야 되는 얘기이기는 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경님의 얘기를 할 때. 웃음과 감동과 어떤 눈물이 함께한 병동생활이었습니다. 나와서도 연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그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게 진짜 철저히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러네. 전화번호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몰래 속옷에 전화번호를 챙겨온 언니가 있었는데 그 뒤로도 종종 본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본 적이 없고요. 그쪽 다른 데서는 전화번호를 쉽게 알려줄 수 있었어가지고 알려줬는데 다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서 좀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상 나와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현경님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와서 회복이 돼서 사회로 복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이 되게 어려운 상태인 분들, 이제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 케이스들은 이렇게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게 있는 가족이 있는데 병동에 보내는 것 자체가 뭔가 들어가면 분명히 약간 너무 안 좋게 될 것 같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적절한 조치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경님이 그런 케이스들 접할 때는 약간 어떻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라면 웬만큼 의사가 권했으면은 그리고 자리가 있으면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하고 뭔가 지금 거의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위기다, 네. 이러면 입원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에서는 뭔가 그 어떤 시선이라는 것 때문에 입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써야겠다. 이거를 이제 별거 아닌 글이지만 모아서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발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이제 시선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좋진 않겠죠. 뭐 누군가가 나 폐쇄병동 다녔어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정신과 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저는 불안 무기력이 제일 크고 우울은 그 사이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냥 왠지 특히 프리랜서여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걸 사람들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네. 아직도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사실 저야 이런 컨텐츠를 사회생활 초반부터 만들어 왔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회사 다니거나 뭐 학교를 다니는 어떤 사회생활, 나의 사회가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런 말을 절대 못했을 거고, 저도 뭔가 맞아. 잡혀가는 게 아니었다면은 뭐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울증도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걸 평생 안고 관리하면서 사는 거여도 그냥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는데, 특히 그 병동에 입원하신 얘기는 진짜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이 점점 더 진짜 많이 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경험하신 분들 얘기가. 그래야지 병원도 비교도 하고. 좋은 병원이 어딘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도 있겠고. 근데 그때도 그렇고 재작년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병동 자체에 여석이 거의 없어요. 빈 병실이 네. 거의 없어요. 거의 항상, 네, 항상 만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못 가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인데 저는 그게 놀라웠던 거죠. 아무도 나한테 폐쇄병동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도 없다고. 내가 우울증 책 콘텐츠 만드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거의 없어요. 저한테 이제 책 내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도 사실 갔다 왔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봐서. 근데 하다못해 그런 뭐 집회를 갈 때도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 집회를 갈 때 그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필수템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네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다. 네. 뭐 음박 담요 같은 것도 이제 알려주시고 겨울에 할 때는 네.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해외여행 갈 때도 어느 네. 나라에는 뭐 이런 거 가져가면 뭐 샤워 헤드를 뽑아가면 좋다, 물이 석회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사실은 그 병동에 입원할 때도 기본적으로 네. 알아두면 좋은 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그 준비물이죠, 준비물. 네네네. 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긴 한데 이제 동생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사다 줘라 라고 한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플라스틱 컵이랑요 뭐 칫솔, 치약, 뭐 폼클렌징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고 뭐 여행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수건 같은 것들도 네. 가져가야 되고 속옷이랑 뭐 이런 되게 옷만 안 가져가는 여행처럼 옷만 이제 정해진 의상이 네. 있는 네. 그런 거에다가 뭐 여성분들이라면 생리대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뭐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노트 근데 노트는 좋겠다. 진짜 할 게 없어서 뭐 그런 것들 노트 가져가셔서 뭐 적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병원마다 다 달라서 저희도 컴퓨터도 한 20분인가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웹서핑 정도.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어폰이 필수였어요. 줄 이어폰. 줄 이어폰도 줄 이어폰 긴데 왜 됐죠? 여튼 그거는 됐어요.
야들야들하니까. 예. 약하니까. 네, 여튼 그거 필요했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네. 보호사 선생님도 있고 막 간호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나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있죠. 다들 지금도 병원 가면은 같은 병원 이제 외래 진료를 가면은 네. 이제 종종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보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제 말을 절대 안 믿으시던 분들이셨는데 그 약간 뭐 대학교에 강의 간다 뭐 이런 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믿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랑 폐쇄병동으로 휴가를 가지고 오시더니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도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혹시나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책은 제가 2016년에 제작한 책인데 우울증을 그 당시에 이제 개인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 잘 없었어요. 거의 맞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5명을 인터뷰를 해서 우울증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쭤본 인터뷰집입니다. 우울증 당사자 25명. 네. 그럼 그거를 간호사분이 읽으신 거예요? 새 책이긴 하셨는데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강의 간다는 거 믿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병동 거실 같은 데서 네. 사인을 해드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환자한테 사인을 받는 간호사라는 것이. 그죠. 그리고 그 간호사분들이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 네. 안에서. 그러다 그치. 보니까 되게 다들 친하게 지내는데 그 막 신체 검사 같은 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고 뭐 심박수 뭐 이런 것들 재고 혈압 같은 거 재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할 때 저한테 그 와서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할 때마다 옆에 앉아서 너 몸무게 재봐 이렇게 하고는 적어 드리고. 지금 굉장히 여기까지만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어떤 보급품도 나눠야 되고 네. 어떤 진료도 조금 돕고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신 다양한 잡무를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했죠. 그걸 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성취감? 약간의 그치. 성취감 같은 것들을 약간 느꼈고. 그런 것도 있겠다. 자기 효능감 맞아요. 같은 거. 내가 어쨌든 쓸모 있는 존재라는 맞아요. 느낌. 그게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올 때쯤에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음 주에 나가시면 됩니다 하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주사제를 한번 맞아보자고 해서 주사제를 맞았는데 그때 되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야, 너 퇴원할 때 됐나 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도 뭐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요 라고 했더니 보통 그 주사제를 써보고 괜찮고 잘 맞으면은 이제 슬슬 퇴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거 맞고 한 2주 있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셔서 손꼽아 기다렸었죠, 안에서.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을 병동에 있다가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딱 나온 직후 생각나요? 되게 세상이 되게 밝았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그래서 그 안에서는 바깥을 거의 잘 못 보다 보니까 창밖에 막
가끔 보는데 나왔는데 세상이 되게 밝더라고요. 동생이랑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이제 뭘 하나 3개월을 여기 있다가 나왔는데 누구한테 보자고 할까. 핸드폰도 이제 돌려받았고. 네.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뭘 하나. 3개월을 들어갔다 나오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뀐다거나 생각하는 게 좀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좀 건강히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그런 치료의 방식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물론 뭐 약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낮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네. 이제 진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나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혹시나 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니까. 또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스스로를 많이 관찰하고 그때와 같은 상황이군. 그러면은 일단 쿨타임이 오고 있군. 네. 차고 있군. 일단 좀 뭔가를 다른 환기시킬 만한 일들을 해야겠다. 다시 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도움을 받았다고 느껴요? 그렇죠. 완전? 네. 어떤 패턴이 있는 삶에 대해서도 제가 뭔가 노력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네. 그러니까 그냥 패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 그런 큰 차이가 있겠나 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다른 정신질환은 모르겠는데 우울증이나 조울증, 뭐 양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아침이라고 불릴 때 일어나고 남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된다. 남들 일어날 때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간에만 일어나도 남들보다 늦더라도 네, 하루를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11시? 11시까지 아침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일어나도 반은 성공했고 밥 잘 먹기 그리고 좀 최대한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건강한 걸로 먹어보는 것들 제가 이제 되게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거의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그거 이제 심지어 잘 안 치워가지고 한 번에 다 갖다 치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삶을 조금씩 정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제가 그 병동 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누워서 되게 자극적이고 삶에 하등 쓸모없는 유튜브 영상만 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주로 시청하시는지. 이건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네네. 정말 차마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컨텐츠들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죠. 네.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해서 죽여가고 있다는 걸 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사람 영상이 뜨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알고리즘에 이제 뜨긴 뜨나 봐요. 한 번씩. 한 번씩. 이력이 있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댓글들 보면 내 알고리즘 망했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그 나왔던 게스트 분들 중에서도 정신건강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보다가 누구까지 알고리즘에 뜨길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유튜브 멀리했다. 저도 그래서 쇼츠를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근데 이런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쇼츠에 진짜 이상한 알고리즘 한번 잘못하면은 이제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떠서 요즘에는 이제 봐도 이제 식단 같은 거, 레시피 같은 거 좀 진득히 보다 보면 그런 것밖에 안 뜨거든요. 알고리즘 정화. 특히 인스타 릴스가 너무 지옥인 게 뭐냐면은 인스타에 그 돋보기 버튼 있잖아요. 누르면은 거기 막 이렇게 바둑판처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이돌도 뜨고 뭐 누구도 뜨고 뭐 저는 강아지 좋아하니까 강아지도 뜨고 이런데 막 이상한 되게 기괴한 썸네일로 된 게 있으면 사람이 그거를 되게 누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동물 관련된 것도 되게 잔인해 보이거나 하는 거를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누르면 그 비슷한 걸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궁금해도 특이해서 한번 눌러보고 싶어도 이게 나중에 또 다른 거를 가져오는데 맞아요. 거기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일부러 그거 정화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 지우는 것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그 릴스 이력 지우는 방법. 그래서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한번 밀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그 의식적으로 안 하면은 정말 절여지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뭔가 자극적이고 이런 거에만 절여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꼈을 때 제가 잡혀간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인스타에서 보실 수 있는 저의 삶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거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거야. 난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뭐 네. 재밌으니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조금씩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거를. 맞아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잠식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심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 친구들 상태 안 좋아 보이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옆에서 요즘은 훈수도 두고 이렇게 하시나요? 훈수를 안 두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중요하지.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요즘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약속도 펑크 내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스스로의 삶이 위태롭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친구들을 보고 예전에는 야, 너 정신을 차려라. 이거 되게 폭력적인 말인데 여튼 뭐 네가 문제가 있으면은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뭐를 하고 같이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하고 요 정도만 하는 게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저를 기다려줬던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똑같이 일도 펑크 내고 약속도 펑크 내고 자다 뭐 늦어서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일도 몰아서 한 번에 해버리고 되게 늦고 이랬었을 때 특히 마 사장님 스토리지 부gen필름의 마이클 갑자기 샤라웃을 스토리지 부gen필름의 마이클 사장님. 네, 마이클 사장님께서 진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때가 생각나서 저도 한번 기다려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주변에서 진짜 얘를 어떻게든 막 해서라도 막 이렇게 막 해놨어야지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크고 작은 감정적인 거를 겪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패턴을 다 옳다고 해줄 필요는 없는데, 네. 정말 형님이 얘기했을 때 그게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 제일 절실한 것 같다. 너는 무조건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정말 막 너 이렇게 사는 거 나는 이 꼴 두고 못 본다 하고 막 정말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의 뭐를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되게 다른데 네. 공통적으로 언제든 이건 무조건 옳은 것 같아라고 느끼는 거는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형님 말처럼 당사자가 이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기다려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어느 때나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또 말씀드리면 마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네. 어떤 제안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들,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한번 실험처럼 해보고 있어요. 뭔가 저처럼 이제 패턴이 없었던 친구들한테는 한 친구긴 한데 친구한테는 저희 작업실에 딱 특정 요일에만 나와라.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뭔가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무작정 기다려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같이 이제 요즘에는 운동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풋살이라든지 수영 같은 것들을 이제 친구들 모아서 같이 가는 것들도 하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네네네. 한번 얘기할 수 있게. 네. 그런 것도 너무 좋다. 제가 몇 번 그런 거를 힘든 걸 겪고 또 지나가고 해보고 나니까 얘가 요즘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안부를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해? 요즘에 뭐가 재밌냐? 막 이런 뭐가 웃기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도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근데 그걸 캐치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난 요즘 이렇고 뭐 저렇고 막 너무 눈물 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또 괜찮을 땐 또 괜찮고, 갑자기 뭐 옆에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있고 되게 힘든 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되게 이렇게 알아채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얘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를 얘가 좀 알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돌려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네. 사실은 뭐 저번 주까지는 진짜 맨날 울고불고 뭐 하고 했었고 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고 나니까 요즘 그래도 밥은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몇 번 해보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안부를 묻는 것도 되게 서로 좋은 것 같다. 맞아요. 저는 또 이제 마음은 어때라고 물을 만큼 살가운 사람은 아니라서 현재 정신건강 상태 점수를 매겨보시오. 이렇게. 챗GPT를 어떻게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질문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 그쵸. 네. 그렇게 말하면은 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줄 때도 있고. 맞아. 다 뭐 잘 지낸다고 할 때도 있고. 잘 지낸다는 말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너무 괜찮다. 막 다 좋다. 이런 것도 난 좀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안심할 때는 네. 진짜 너무 힘든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냥 맨날 울고불고 사람 안 만나고 이렇게 지냈는데 요즘 밥은 먹는다. 이런 얘기 오히려 그냥 그거에 더 안심하는 것 같고. 그쵸. 혼수님이 아까 저 이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요즘 어떠냐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또 저는 과잉 건강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정말 너무. 네. 실제로 저는 좀 과잉 건강 상태로 지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냥 계속 무게치는 거, 네네. 풋살, 네. 뭐 밥해 먹는 거, 네.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작업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예요. 네, 거의 뭐 요즘에 피드만 보면 거의 갓생이라는 거를 이제 맞습니다.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네네.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오래 들었고 네. 그리고 저는 제 딴에는 되게 건강하게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또 불규칙적일 때도 있고 규칙적일 때도 있는데 근데 마치 제가 왜 청소를 하고 정리를 시작했냐가 보통 사람들이랑 약간 루트가 다른 것처럼 네. 요즘에 제가 엄청 건강하게 먹고 삼시세끼를 다 해먹는데 근데 그거를 하게 된 게 건강하게 해먹으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너무 정신이 없고 생각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먹고 살까를 외주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 꾸러미가 때마침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언니네 텃밭이라는 전국 여성 농민 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는 그 꾸러미 정기 배송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어글리어스랑도 되게 좀 비슷한 건데 근데 여기가 다른 거는 반찬이나 뭐 오늘 받은 거는 식혜도 들어있고 어쨌든 배정받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무조건 뭐 어디 횡성에서 받고 싶다, 나주에서 받고 싶다를 지정하면 아마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거의 취지 자체가 약간 여성 농민의 좀 자립을 돕고 이런 거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냥 여기에서 배정해주는 데에서 꾸러미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주에 한 번 받으면은 그 어떤 꾸러미가 오는지를 보고 그럼 그걸 빨리 소진해야 돼요. 근데 2주가 진짜 빨리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편한 게 뭐냐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은 꾸러미가 오는데 이번에도 부추, 토화젓, 식혜, 두부 그리고 방사유정란, 시금치, 꽈리고추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뭘 해 먹어야 돼? 부추전 해 먹어야 되고 뭐 해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이걸 소진하는 거에 집중하면 되지. 뭐 해 먹지? 다음 주엔 뭐 먹지? 내일 뭐 먹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건강한 식재료를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불안이 심하고 생각이 많을 때는 저 머릿속에서 누가 계속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들리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분주한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혼자 뭔가 불안정한 사실 그게 불안장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막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냥 뭔가 내가 못 챙기고 있다는 걱정.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을 것 같다. 내가 뭘 놓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어서 그걸 재배치하는 거에 제가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계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 챗GPT 유실장이 많이 정리하고 있고 일정을 집은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 체계가 되게 잡혀가지고 이 물건은 어디 갔다가 어디서 아웃 이런 것도 정해져 있고 뭐 청소 주기 같은 것도 유실장이 알려주고 월요일은 뭐 청소하시고 다 알려주고 이런 게 있는 와중에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먹는 것까지 이제 간 거예요. 뭐 먹지 하는 고민은 일단은 거기에서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전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민지야 너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막 잠도 못 자고 이럴 때도 많으니까 음식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아침 식사 배송 서비스도 막 받아봤고 별의별 걸 다 해보다가 요즘에 진짜 그거를 되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나는 뭐 먹을지 고민을 하기가 싫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놓고 나니까 결국은 재료가 오면 원하는 대로 되게 꽂혀서 이것저것 해먹기가 되게 좋거든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재료가 오면은 그것도 유실장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관한 또 다른 레시피들. 네, 지금 부추를 주재료로 한 요리를 먹고 싶은데 집에 양념이 뭐뭐뭐뭐가 있어. 그러면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렇구나 해서 먹고 그리고 그 언니네 텃밭이 좋았던 거는 반찬을 꼭 하나를 넣어줘요. 토마토도 젓갈이니까 사실 그것만 밥 비벼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식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오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열자마자 뭘 해야 되지? 이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없고 그리고 요즘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박일 수 있는데 냉장고에 모든 거에 라벨을 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 야채 칸에도 야채 칸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라벨을 다 붙여놨거든요. 다 불투명 테이프로. 근데 그게 진짜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게 저는 그냥 감자가 있으면 감자인 걸 아는데 라벨을 왜 붙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경유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해방감이 있어요. 훨씬 빨라요. 감자라고 써있는 걸 봐야 돼. 아, 근데 또 냉장고에 같이 들어있으면 또 나중에 맞아. 감자가 쭈그레져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 열어서 보면 감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리고 내가 감자 넣는 거 하나를 까먹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그냥 야채 칸에다가 겉에 라벨로 다다다다 적어놓으면은 그냥 잠깐 쓱 보고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없으면 시켜 먹으면 되고 배달 음식 먹어도 되고 근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 이게 뭐가 있구나를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을 때 그것만 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요즘에 또 되게 수입이 크지는 않으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많은 시기가 우리는 다 뭔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딱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그것도 다 귀찮은데 그걸 해놓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건강하게 먹는 거랑은 또 다른 결로 이걸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어떤 불안이 높은 사람 그리고 ADHD가 되게 심한 사람이 차라리 이거를 야, 너 이거 생각하는 거를 외주 줄 수 있어 라는 걸 알려줬으면 나는 했을 것 같은데 야 사람이 건강하게 먹고 살아야지 배달 음식만 먹으면 어떡해 말이 이따구로 하니까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해먹으니까 좋은 게 좀 금전적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 양배추 한 통 사면은 요즘에 한 4,000원 정도 조그만한 거 살 수 있는데 그걸로 진짜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몇 끼 정도. 그래서 막 참치 같은 거 해가지고 약 3,000~4,0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절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진짜 되는 대로만 살아와가지고 최근에 당근을 하나 샀거든요. 당근이 그냥 예쁘게 생겨서 샀어요.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역시 디자이너. 하다가 당근 라페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채 썰어가지고 채 써는 것도 처음 해봤고요. 채칼로 처음 해보고 버무려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사다 둔 락앤락에다 이걸 넣자. 그래서 지금 얘기만 들어오면은 이제 그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딘. 그죠. 난생 처음 이제 자취를 하는 20살처럼. 네, 맞아요. 딱 그렇게 해봤는데 그 소분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친구한테 하나 줬거든요. 와, 그 기분이 참 맞아. 새롭더라고요. 또 진짜. 아까 친구가 와서 잘 먹었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 것도 좀 새로운 경험? 그래서 주변에 어떤 정신질환을 겪는 친구한테 쉽게 건강하게 해먹어야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다른 경로의 접근을 추천드린다. 아, 맞아요. 또 요즘 꽂혀있는 생각이 뭔데요? 삶을 확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그냥 회사를 다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뭐 삶을 조금씩만 확장해보는 거죠. 저처럼 안 해본 당근 라페를 해본다든지 안 해본 풋살을 해본다든지 네. 안 해본 수영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안 가본 곳에 간다든지 이런 삶을 조금씩 확장하는 게 내가 죽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사는 패턴이 그동안 똑같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네. 이 삶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갇히게 매몰되잖아요. 되니까 삶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요즘에 안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보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야 사람이 정리를 해야지 뭐 마음이 정리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효능감의 측면에서 네네. 와 내가 이거 진짜 못하던 건데 이게 되네 신기하다 그럼 내일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리고 아까 알고리즘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알고리즘의 저주이자 축복인 것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리마켓이라고 전국 살림자랑이 네네네. 있어요. 그걸 되게 재밌어서 깔깔대고 이제 토깽이 아줌마한테 입덕을 해가지고 보다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식재료 소분하기 뭐 이런 게 떠요. 밀키트 만들기, 한식 네. 밀키트 만들기 막 이런 게 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다 보면 또 막 청소 이런 게 떠요. 화장실 청소 5분 만에 하는 법 이런 게 되게 떠요. 네. 근데 그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약간 훈수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게 되게 재밌어서 브라이언 씨 청소광이 빵 떴을 때처럼 네네네. 브라이언 씨 술 먹으면서 청소하잖아요. 샴페인 2병씩 먹으면서 청소하잖아요. 친구들 가고 나면 신나서 자기만의 2차 한다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저 같은 또 한식 광인은 그런 한식 밀키트의 세계에도 눈을 뜬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언니네 텃밭에서 시금치가 왕창 왔을 때 네. 그걸 막 찾아보니까 시금치를 데쳐서 그냥 된장이랑 마늘이랑 뭐 넣고 막 버무려가지고 그냥 네네. 얼음틀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될 때 그거 하나만 톡 넣고 물 넣고 끓이면 갑자기 시금치 된장국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천재 아닌가? 이걸 해내는 나도 천재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못하던 거를 해나가면서부터 오는 어떤 자기 효능감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도 그걸 내가 유튜브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저 삶의 두터운 우울의 장벽에 맞아. 작은 균열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멋진 말이다. 좀 작가 같나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대문호네. 삶의 뭐라고요? 이제 이 두터운 우울의 벽. 삶의 두터운 우울의 장벽에 균열을 내는. 네. 맞아. 사실 이거는 제가 이번 스토리지 북앤필름 봄의 편지에 쓴 얘기긴 하거든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진짜 비슷한 경험을 다들 너무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요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쵸. 나름대로 용기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폐쇄병동에 대해서 네. 감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이유는 저 책을 더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네. 폐쇄병동에 갔다 왔다고 해서 삶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맞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누군가에게 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좀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걸 깠잖아요? 네. 그럼 좀 잘 살아야 돼. 그죠.
제가 진짜 어떻게 되면은 그런 진짜 압박이 비극적인 일이다 보니까 맞아. 누군가가 저가 막 이렇게 갓생 사는 거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도 사네. 맞아.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을 좀 한 사람이라도 갖는다면 그건 좀 저한테 너무너무 기쁜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병동에 입원하셨던 분들 얘기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죠. 비욘세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면, 그러니까 ADHD 얘기를 예전에 혜영 언니가 진단받고 와서 얘기해줬을 때 그 뒤로 ADHD 얘기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안 해봤다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나랑 너무 비슷한 특성인데 나는 그냥 내가 좀 정신없고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봤더니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전에 이제 또 소방광 특집, 방광이 장신 네. 분들 특집 했을 때도 나만 되게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회가 이 대방광을 위주로 설계돼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네네. 이런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아마 정신과 보호병동에 계시는 분들도 이 에피소드를 듣고 사연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나도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갔다 온 동지들에게 나도 용기 나는 말을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렇죠. 사연을 기다립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현경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다들 너무 여러모로 마음이 힘든 시기고, 특히 막 TV 켜거나 뉴스란만 봐도 너무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정치라는 거 보면 너무 개빡치는 일이 있거나 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너무 심하고 해서 다들 되게 힘드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스로를 구해보고자, 그리고 주변에 패키치지 않고자 네. 기꺼이 정신과로 향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응원이 되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너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책을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뭔가 용기가 됐다고 하실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했던 병동 얘기를 굉장히 좀 빵 터지게 해보자. 이런 얘기는 이제 저희가 요즘 너무 진지한 어떤 네. 삶의 구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걸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맞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재밌었던 일들은 네. 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웃으셨을 수도 있겠죠. 네. 옆 동네 팟캐스트 영혼은 우숙자에 자주 얘기하는 이제 눈물 닦으면 다 에피소드라는 그 굉장한 슬로건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에피소드가 다 되니까요. 다들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ep. 네.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1시간 40분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비욘세 나오면 이 얘기 해야지 했는데 얘기 못한 것도 있으세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홍보하고 싶은 거 없으신지? 홍보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곧 웜그레인 블루가 곧 이제 신간을 만들 예정인데 오늘 이제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되게 뾰족한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나 폐쇄병동 얘기를 처음 했었던 것처럼 뾰족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소수자성,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어떤 분이 논문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소수자들이 있고 뭐 저런 그룹의 소수자들이 있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여성은 거기서 빠졌는데 성소수자, 혼혈인, 외국인 노동자, 인종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튼 제가 이걸 막 보다가 어떤 한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야, 너가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냐라고 그랜드 했거든요. 슬램이다. 네. 거기에 정신질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인터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 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좀 명랑한 친구 중 한 명이라서 제가 제목을 어제 지었습니다. 네. 명랑하게 보통 사람 코스프레. 잘 지었다. 요거 이제 오늘 디자인해서 곧 텀블벅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나중에 혹시 그분도 비혼이시면은 한번 더 나와주시면은. 비혼이겠죠?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웬만한 소수자에 대한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는 전 종목 석권하신 친구가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텀블벅
게 올라올 텐데 그거는 현경님 인스타그램이나 뭐 웜그레이에 공지가 되겠죠? 네네네. 그럼 팔로우 해놓으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저번에는 좀 망한 연애 얘기를 하셨고 또 이번에는 그 정신과 보호병동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오실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꺼내지 않는 얘기를 네. 골라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비욘세 청취자분 입장에서는 망한 연애를 하신 분 그리고 정신병동에 갇히셨던 분 이 두 가지로 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한 에피소드를 또 만들고 가신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생님과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는 네. 꽤 좀 떨렸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말들을 다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지금 얼굴 너무 편안합니다. 네, 기분이 참 좋네요. 한 번씩 나오시고 네. 저의 어떤 2025년 비욘세 계획 중에서 저 혼자 세우고 있는 건데 약간 게스트의 텐션에 맞게 좀 이렇게 색깔적인 스펙트럼이 넓은 에피소드를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있거든요. 되게 잔잔하게 흘러갈 때 네. 여기서 내가 뭔가 웃긴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담을 좀 버리고 게스트한테 좀 딸려가보자 하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이게 되게 성공적이었던 회차가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소보다 뭐 목소리 톤도 많이 안 높고 네네. 그런 편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있구나. 저 스스로도 예. ADHD 얘기 다음에 특집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제가 웃긴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병원에서 네. 너무 빵 터져서 그거를 이제 이미 친구들한테는 여기저기 오늘 정신과 갔다 왔는데 이런 진짜 웃음 타율 100%인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거든요. 나중에 특집으로 해야지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 선생님이랑 떠드는 것처럼 또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도 나와가지고 또 현경님 톤으로 여러 가지 얘기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니 네. 좀 재미난 에피소드를 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방송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지만 저희는 의사 선생님도 예정이 있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 환자 당사자가 나온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솔루션만 들을 수 없다.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자정이라서 오늘 하리와 김정원과 그리고 5월이 이렇게 셋이 2인 3견 방송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게스트로 나온 새 강아지들도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고생하셨고요. 요즘 좀 힘든 시간 많은데 여러분들 다들 너무 일상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